바다는 지구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광활한 바다에 대해 아는 것보다 태양계의 일부 행성에 대해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적 수단으로는 해저를 쉽게 탐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해저의 동식물과 지질학적 구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푸른 광활한 바다에서 길을 더 잘 찾기 위해 인간은 바다를 크게 5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북극, 남극, 인도양. 바다의 깊이는 해양 능선, 화산뿐만 아니라 평야로 구성된 영토와 해저 구호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심이 200m 이상 깊어지지 않지만 태평양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에서는 심해의 깊이가 최대 11,000m에 달할 수 있습니다. 13억 8,600억 세제곱킬로미터. 이것은 바다에 있는 물의 양입니다. 2,400만 세제곱킬로미터는 빙하와 영원한 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호수, 연못, 습지, 강, 토양 수분 또는 대기 중의 물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물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항상 오늘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행성 단위로 이야기하고 전 세계 바다를 하나의 큰 단위로 본다면 전 세계 생물종의 50에서 80%가 바다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구 생태계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생성합니다. 즉, 지구 생명체에 필요한 생태학적 기능의 절반 이상이 바로 해양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다를 보존하고 이 귀중한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하는 좋은 이유지만 바다에 대해, 특히 바다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희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그의 역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 이전의 해저를 탐험하기 위해 과거로의 긴 탐험을 떠납니다. 우리보다 수백만 년 전에 지구의 바다를 누비던 수중 동물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선사시대의 세계 바다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거나 상상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까요? 이걸 알아보려면 편안하게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의 서사시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30억) 톤의 물. 이것이 아마도 지구가 푸른 행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에 항상 물이 풍부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십억 년 전에는 여전히 암석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바다의 탄생 연대를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1999년에 지르콘이 발견되면서 45억 년 전에 이미 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광물의 결정하에는 반드시 액체 상태의 물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르콘은 44억 개의 양초를 축하할 것입니다. 인상적인 나이 외에도 이 지르콘은 이 기간 동안 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바다인 원시 바다가 언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는 증거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바다가 형성된 원인에 대해서도 과학계 저명 인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팀, 두 진영, 두 가설이 있는데 이 두 가설 모두 완벽하게 그럴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특정 연구와 조사가 이 수수께끼를 밝혀줄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잔인한 화산가스 방출을 불러일으키며 지구가 이미 내장에 일정량의 물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지구의 물은 지구의 깊은 지층에 마그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운석도 지구와 충돌할 때 생명체의 필수 요소인 물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수천 년 동안 지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물도 산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위뿐이었습니다. 우주 한가운데에 생명체가 없는 거대한 바위, 사방에서 끊임없이 폭격을 받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충돌과 여러 번의 충돌이 특정 사건을 촉발시켰습니다. 처음에 지구로 돌진하여 끊임없이 충돌하는 행성들은 지구를 가열하고 암석을 융합시킵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조합된 후 지구는 표면이 식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전히 매우 뜨겁고 고압 상태이지만 더 이상 백열등은 아닙니다. 지구가 진짜 녹은 암석이라면 화산도 가득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구의 원래 지각은 운석에 의해 반복적으로 폭격을 받아왔고 결국 화산이 깨어나고 간헐천이 분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모든 압력과 열이 지구 전체에 한꺼번에 방출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방출된 증기는 거대한 구름을 형성하며 거대한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 지구가 마침내 식기 시작했을 때 이 구름이 물을 흘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밤낮으로 물의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지구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마침내 바다, 호수, 강이 나타나고 지구는 새로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과 지구화학자들은 이 이론이 적어도 모든 지점에 적용되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달입니다. 네, 당신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위성은 실제로 우리 행성의 작은 조각입니다. 테이아로 알려진 원시 행성이 원시 지구에 충돌하면서 파편 고리가 만들어졌고 그 파편이 결국 하나의 자연위성인 달로 모였을 것입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지구에 물이 자연적으로 존재했다면 기화되어 달을 형성한 파편 구름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달에서 이 물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달은 표면이나 암석의 어떤 형태로든 물 한 방울이 없는 마른 암석일 뿐입니다. 이 가설이 천문학적, 물리적 연구에 의해 검증된다면 물이 깊은 곳에서만 솟아난 것이 아니라 대후기 폭격으로 알려진 사건 동안 운석, 해성, 소행성 덕분에 대부분 하늘에서 가져왔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적어도 10% 이상의 얼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구에 물이 도착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설의 공통 분모는 화산 폭발과 간헐천이 구름 형성에 미치는 역할입니다. 암석 내부의 충돌과 압력으로 인해 행성은 내부에 저장된 열을 배출하기 위해 균열을 남깁니다. 그러면 화산 폭발과 간헐천이 발레를 시작합니다. 화산과 간헐천은 차례로 거대한 거품과 함께 분출을 시작합니다. 가스와 수증기 구름이 사방에서 지구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지구는 곧 폭발할 것만 같습니다. 유출수 덕분에 물은 바위를 씻어내고 소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가 형성되는 데는 약 1억 5천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녹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여 행성, 특히 용암을 냉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화강암 암석은 지구 멘틀에 떠다니며 판구조론과 대륙 이동으로 이어집니다. 물이 생명의 필수적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물은 판구조론을 포함한 다른 많은 현상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약 5억 4,100만 년 전 육지와 바다의 분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은 판게아가 생성되기 훨씬 전에 일어났습니다. 고생대의 첫 번째 단계인 캄브리아계는 이아페투스해가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를 분리하여 곤드와나라고 불리는 전체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라이케는 아프리카 해안과 발트 대륙을 분리합니다. 판탈라사와 팔레오테티스와 같은 다른 대양은 북중국과 시베리아를 분리하는 매우 넓은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대륙이 분리되고 바다가 확장되어 다른 대륙이 열렸습니다. 땅이 떨어져 나가면서 소대륙이 탄생했습니다. 캐나다, 영국, 웨일즈, 프랑스, 덴마크를 포함하는 아발로니아 대봉기 지층이 이에 해당합니다. 탄소계에는 중국 북부가 축소되어 다른 대륙과 소대륙으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베른계에는 판게아를 형성하기 위해 땅이 서로 가까워지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라이아스계에는 테티스해가 갈라졌습니다. 판게아를 탈구시켜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계구부가 시작됩니다.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미끄러지는 판서빅과 산을 형성하는 판의 움직임인 조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를 계속 형성하고 새로운 얼굴을 갖게 합니다. 해양 능선 활동은 해수면을 높게 유지합니다. 얕은 바다는 일부 대륙을 덮고 있습니다. 다른 현상으로 인해 현무암이 흐르기도 합니다. 대륙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땅과 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움직임은 대륙을 조금씩 더 표류시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형성합니다. 고생대, 특히 고생대의 첫 번째 시기인 캄브리아계는 지구 생명체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세포 생물만이 지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내부 장기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드러운 몸을 가진 원생 동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인 세포막을 통해 먹이를 먹었습니다. 캄브리아계는 다세포 생물의 탄생이라는 전례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캄브리아계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체의 출현 외에도 이 기간 동안 증식한 생명의 폭발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캄브리아계에 대해 기억해야 할 점은 전 세계에 생명이 넘쳐나고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여전히 대부분 연체 동물이지만 분화된 세포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눈다리, 더듬이, 구강기관, 소화기관, 신경계 등 특정 내부 그리고 외부 기관이 나타납니다. 또한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바닷속 생명체의 발달에 유리합니다. 다양성은 생명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캄브리아계는 다세포 생물의 출현이 생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 이전의 수백만 년을 성캄브리아기라고 부를 정도로 그 중요성은 컸습니다. 캄브리아기는 우리 역사에서 중추적인 시기이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캄브리아기는 지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캄브리아기는 원시시대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특히 수중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기체는 발달하고 번식하고 진화하고 환경과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골격이 있고 다른 일부는 껍질이나 갑각류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에게는
환경에 접근하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훨씬 더 늦게 지구에서 그들의 삶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캄브리아기 수중생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5억 4천만 년 전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수중에서 발달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껍질 자국이나 골격의 흔적을 남겼고 시간이 지나 화석화되어 수중 역사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발견하고 최초의 살아있는 캄브리아기 생물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그곳에서 5억 2,500만 년 된 암석은 가장 아름다운 선사시대의 보물을 선사했습니다. 선사시대의 동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화에 나오는 쥐라기나 백악기를 더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환상적이고 중요한 많은 동물들이 지구의 역사를 장식했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캐나다의 스티븐산 서쪽 경사면에 있는 요호 국립공원의 로키 산맥에 있습니다. 1909년 영국의 고생물학자 찰스 둘리틀 웰콧이 이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한 곳입니다. 화석화된 해양동물의 거대한 웅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버지스 해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20종에 달하는 약 6만 5천 개의 화석 표본을 모두 합치면 그 양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화석의 질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화석의 대부분은 약간 손상되어 있습니다. 골격 전체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질학적, 기후적 변화가 과거의 유적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지스 동물군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발자국은 매우 드물게 해당 동물의 부드러운 부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 현상은 동물의 느린 분해로 설명됩니다. 화석이 발견된 쉐일층은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잔인하고 격렬한 산사태를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부분은 물속의 산소로부터 분리되어 시체의 분해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빠른 매장과 느린 분해는 수백만 년 동안 화석을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이제 초기 화석에 대해 배웠으니 추억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아요. 캄브리아기로 갈 준비가 되셨나요? 지질학적 시간 척도로 볼 때 우리는 지금 5억 4,100만 년에서 4억 8,500만 년 사이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25도입니다. 이런 기후가 온화하다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륙을 보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모든 것이 바위, 공허함,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됩니다. 우리 역사상의 시점에서 오존층은 너무 얇아서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표면에 나타날 수 있었던 생명체에 대한 작은 희망은 태양이 희생양이 되어 죽었을 것입니다. 물은 비교적 따뜻합니다. 다소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체가 번식할 수 있었습니다. 대륙에서는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바다에는 모든 종류의 해양 표본이 가득합니다. 최초의 화석동물, 즉 화석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동물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껍질과 갑각류의 발명이 이렇게 중요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척주 동물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의 대부분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초의 녹조류가 발달합니다. 단세포 또는 다세포 조류입니다. 그들은 해안과 해안선에 국한되어 현대의 남조류처럼 짧은 카펫을 형성했습니다. 이 해조류는 많은 생물 종의 먹이 기반 역할을 합니다. 자연은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로 구성된
최초의 먹이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캄브리아기의 따뜻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이 해저를 발견해 보세요. 벌레, 해면 동물, 연체 동물, 극비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동물 분류 그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사라진 그룹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동물들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삼엽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엽충은 몸의 모양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삼엽충은 중앙 옆과 두 개의 측면 옆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해적 근처에서 서식합니다. 여기에 작은 표본이 있습니다. 약 5cm의 쇼테캅스 페르난디니입니다. 삼엽충 그룹의 일부 구성원은 훨씬 작고 1mm에 불과합니다. 다른 큰 표본들은 70cm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쇼테캅스 페르난디니의 이 복잡하고 원시적인 환경에서 매우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눈에는 360도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능력 덕분에 먹이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생대의 마지막 단계인 페름기 말에 바다의 짠 바닷물에서 발생한 대량 멸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민물에는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절지동물 그룹의 또 다른 구성원이 있습니다. 바로 유호이아 테누이스입니다. 크기가 7에서 23mm로 매우 작아서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바다의 이 부분에서 꽤 많았습니다. 모래와 진흙 바닥을 차지했습니다. 이 작은 동물은 작은 크기를 보완하기 위해 두개골 보호막과 13개의 테르기테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르가이트는 공막, 즉 다결정질 판입니다. 경화라는 과정을 거쳐 단단해졌습니다. 공막은 동물의 몸의 특정 위치에 위치한 공막으로 등 쪽에서 발견되며 복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요호이아 테누이스의 표본에는 13개의 테르가이트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처음 10개는 측면의 점 형태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는 몸의 이 부분을 보호하는 튜브를 형성합니다. 꼬리는 노 모양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주기 위해 두개골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맹장을 사용합니다. 작은 구부러진 다리와 끝부분에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죽은 동물만 먹으며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룹입니다. 카나다 스피스입니다. 가장 오래된 갑각류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저를 걸어서 움직입니다. 저서성 피더입니다. 부속 기관을 사용하여 진흙을 휘저어 먹이를 찾습니다. 또 다른 그룹인 고고시아타를 살펴봅시다. 아케오시아타는 최초의 산호초를 만드는 메타조류입니다. 산호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호초처럼 살아있는 유기체의 사슬입니다. 하지만 아키오시아타는 산호가 아니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석회질 스폰지입니다. 스폰지는 내부와 외부 벽을 형성하여 내부에 사는 유기체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중첩된 일종의 다공성 원뿔인 꽃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표본은 꽃받침 전체를 차지하고 다른 유기체는 꽃받침의 윗부분만 차지합니다. 이 그룹에는 많은 종이 있습니다. 이 스폰지는 여과를 통해 먹이를 먹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현탁액의 유기입자가 그들의 식단을 구성합니다. 연약하고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온도, 염도, 그리고 수심의 변화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종을 멸종으로 이끈 원인입니다.
아마도 지구 최초의 슈퍼 포식자일 것입니다. 아노몰로카리스는 그다지 미적이지 않고 약간의 매력이 부족하지만 먹이를 먹으려면 귀엽기보단 강력하고 숙련되고 빠르거나 훌륭한 전략가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이상한 새우의 길이는 약 1m입니다. 아노몰로카리스는 2개의 큰 검은 눈을 가지고 있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노몰로카리스의 시력은 그다지 선명하지 않아서 멀리서 풍경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눈 덕분에 먹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입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먹이를 부수기 위해 날카로운 뼈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면으로 돌아와 아노몰로카리스가 제 할 일을 하게 놔둡시다. 캄브리아기 이후 생명체의 엄청난 진화적 도약을 완벽하게 상징합니다. 이제 캄브리아기 시대를 떠나 다음 시대인 오르도비스기 수생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르도비스기는 고생대를 구성하는 6개의 지질대 중 2번째 지질대입니다. 지질층을 구분하면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1800년대까지 캄브리아기 실루리안기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다 1879년 찰스 랩워스는 이 2 지층 사이에 또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와 육지가 냉각되었습니다. 광대한 석유와 가스의 저류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중 생물 다양성이 새롭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2 단계와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오르도비스기 지층은 4억 8,500만 년에서 4억 3,300만 년 사이에 위치합니다. 발티카와 로렌티아 지층이 충돌합니다. 이 시기가 끝날 무렵 곤드와나는 극지방에 가까웠고 대부분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해양 역사는 캄브리아기보다 해수면이 더 높았고 기온도 어느 정도 상승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30도에 달했습니다. 생물의 속과 과의 수는 이전 시대에 비해 3배 또는 4배로 증가했습니다. 오르도비스기에는 이아페토그나투스 플루크티바쿠스의 출현도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이 종은 지금은 멸종한 코노돈트과에 속합니다. 이 종은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어종과 닮았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머리와 이빨입니다. 오랫동안 발견된 유일한 화석은 이빨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단순한 턱에서 몸의 나머지 부분을 상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부드러운 부분을 정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장어의 일종과 유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종에는 이빨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주로 플랑크톤을 먹기 위한 필터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를 연구한 후 동물이 포식자로 분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캄브리아기에 이미 등장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매우 적었던 다른 그룹은 오르도비스기 동안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관절이 있는 브라치오포드 2종류, 크리노이드, 오스트라코드, 브라이오주아, 그레톨라이트, 코노돈트, 그리고 물론 산호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외형 동물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끼동물이라고 부르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고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바위 같은 요소에 고정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외형 동물의 몸에는 조이드라고 불리는 매우 많은 수의 작은 동물이 모여 있습니다. 이를 식민지라고 합니다. 각 조이드는 석회암으로 만든 작은 오두막에 삽니다. 식민지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 이 로츠입니다. 식민지는 산호, 이끼, 레이스와 같은 유사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산호는 지금까지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널리 발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바다에서 최초의 산호초를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 산호초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이 원시 산호 근처에서 최초의 이메페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캄브리아이기에 이미 이메페류가 존재했다면 오르도비스기에는 주로 이메페류가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이메페류의 껍질은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막이라고 불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자리 중 하나를 따라 유연한 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메페류종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면 이소돈트, 이종돈트, 탁스돈트의 출현이 동반됩니다. 이메페류 중에서는 반원 모양의 라피네스키나 또는 더 길쭉한 모디올롭시스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종류와 같은 다른 연체 동물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의 연체 동물은 내장 덩어리의 비틀림이 특징입니다.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징적인 꼬인 일회용 등껍질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발과 뚜렷한 머리가 있습니다. 발은 넓고 납작한 배 쪽 발바닥을 가지고 있어 수영을 잘합니다. 머리는 눈과 방사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스트랩소디커스와 조금 더 나아가 치퍼웨일라가 있는데 두 달팽이 모두 수생 달팽이입니다. 이제 껍데기를 가진 또 다른 동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동물은 훨씬 더 크고 사냥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르토세라스는 불균형한 크기에 도달했습니다. 이 녀석은 같은 종류 중 가장 큰 오르토세라 중 하나인 자이언트 오르토세라입니다. 그 이름이 잘 어울립니다. 두 종류의 생활 공간이 2m에 달할 수 있다면 껍질은 약 10m에 달했습니다. 이 오르토세라스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강력한 포식자이며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빠르게 올라섰습니다. 문어나 거대한 오징어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였죠. 사냥을 할 때는 촉수를 이용해 먹이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뿌리로 먹이를 삼켰습니다. 심해에 사는 이 동물은 시력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의 생명체는 다른 감각이 이 핸디캡을 보완합니다. 그것은 바로 후각입니다. 오늘의 요리가 될 미래의 희생자를 멀리서 냄새를 맡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척추동물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연체동물이 매우 존재하더라도 척추동물은 바다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중 하나인 아그나테스 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카밤바스피스 잔비에리의 입에는 구강과 인두의 팽창과 수축을 통해 효과적인 빨기 작용을 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뼈로 된 입판이 약 60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큰 머리와 납작한 몸통, 흔들리는 꼬리가 마치 올챙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25cm 길이의 큰 올챙이. 우린 이제 막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미 육지와 바다에서 사건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지구는 사상 최초의 대량 멸종과 두 번째로 큰 멸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양 생물 중에 60에서 80%가 사라질 것입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빙하기를 막는 요인 중 하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8배에서 20배나 높았던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긴 어렵지만 한 가지 그럴듯한 가설은 오르도비스기 후기에는 비혈관 식물이 육지에 정착하여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권의 대대적인 변화는 대륙의 규산염 변화 과정을 가속화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킴으로써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극지방의 빙하를 발달시켰을 것입니다. 빙상이 지구의 알베도를 증가시켜 태양 광선을 더 많이 반사하여 온도 강화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계속됩니다. 또 다른 이론은 대규모 대륙 화산 활동이 카티엔 화성 지방에 현무암 흐름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기울기는 대륙 덩어리가 매우 분산되어 따뜻한 기후가 우세했던 시기와 카티엔계에 시작되어 원시 곤드와나의 초대륙이 남극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히르난티아 빙하로 절정에 이르는 추운 시기 사이에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 활동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고 화강암 암석을 현무암 평해로 대체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현무암은 화강암보다 훨씬 빠르게 침식되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훨씬 더 많이 저장합니다. 곧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준이 감소하여 화산활동 이전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빙하로 인해 해수면이 수백 미터나 낮아졌습니다.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30도에서 10도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심해에 서식하던 생물들은 서식지가 냉각되고 축소되는 것을 목격하고 탈출구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오르도비스가 상부 오르도비스기 해양동물군의 멸종 속도는 약 2천만 년에 걸쳐 지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로 100만 년당 약 20개군이 멸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빙하는 100만 년에서 3,500만 년 사이에 지속되었습니다.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물속의 용존산소 수준이 감소하여 바다의 독성 금속 흡수가 증가하여 생존자들은 화학적으로 적대적인 물속에서 회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산소증은 첫 번째 멸종에서 살아남은 많은 생존자를 죽였을 것입니다. 이 멸종 이후 새로운 지질학적 단계인 실루리안기가 시작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산화탄소가 점차 지구 대기에 다시 주입되어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빙하기가 끝났습니다. 이 대량 멸종 이후 생명체는 바다에서 다시 번성합니다. 산호초는 증식하고 다양해집니다. 특히 판탈라사 해안의 해안과 얕은 해저에 있는 팔레오테티스의 산호초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는 온도계 기준 20도로 온화합니다. 산호, 특히 러피와 타블레이트는 바다에서 행복합니다. 첫 번째 산호는 석회질 골격과 암석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하고 점점 더 식민지화되어 산호초의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외부 골격인 외골격이 방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금 산호 뒤로 이동하여 우리에게서 벗어난 물고기를 보셨나요? 바로 인두골레피스 오블리롱구스입니다. 이는 어넵시즈 가족에 속합니다. 크기는 약 25cm입니다. 항문과 꼬리 지느러미가 있으면 가슴 지느러미가 없지만 뼈 가시가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해양 기금에서 땅에서 먹이를 먹는 이 물고기의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바다의 이 부분에 서식하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턱이 없는 물고기는 바닷물뿐만 아니라 강의 민물에서도 살았던 종의 일부입니다. 이 아텔레아피스 테셀라타의 두개골 보호막이 눈에 띄나요? 몸의 좋은 부분에 바늘처럼 생긴 모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물고기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두 개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어기를 좋아하는 세팔라스피스와 같은 종류의 다른 물고기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해적성 어류의 일부입니다. 먹이 사슬에 최상위에 있지 않고
두개골 보호막 덕분에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용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방패에는 가장자리와 중앙에 감각판이 있어 진흙 속에 벌레와 다른 굴을 파고 있는 생물의 존재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단순히 턱이 없는 물고기가 아니라 정반대의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실루리아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척추동물 어류에 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가지아치에서 시작된 이 유명한 턱으로 구성된 최초의 어류는 가시 지느러미를 가진 아칸토디안과 몸 앞부분이 뼈로 된 갑각류로 둘러싸인 플라코덤입니다. 이 어류들 중 일부는 뼈로 된 골격을 가졌지만 다른 어류들은 연골로 된 골격을 가졌습니다. 이 분류군에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치라칸투스 머치손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 클라마티우스에 우리의 관심을 고칠 것입니다. 그것은 가시상어입니다. 오히려 좋은 수영선수이자 훌륭한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다른 물고기를 먹지만 갑각류 앞에서 미세한 입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에 대해 다소 놀라운 것은 정확히 그의 턱입니다. 아래턱에는 여러 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이 조금만 마모되면 이빨이 빠지고 완벽하게 날카로운 새 이빨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위턱에는 치아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범주의 생물이 실루리안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유립테리드입니다. 이들은 오르도비스기에도 이미 존재했지만 실루리아기가 그들의 전성기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많고 특히 가장 다양합니다. 여기 그중 하나인 아큐티라무스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표본은 이미 2.5m에 달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절지동물 중 가장 큰 크기입니다. 다소 특별한 치수 외에도 빠르고 효율적인 수영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쌍의 다리는 실제 노를 구성하는 반면 복부는 물결 모양을 만들어 속도와 이동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먹이를 먹는 데 있어서도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개골의 갈고리 또는 갈고리 모양의 작은 부속물인 킬리케레는 쉬고 있을 때 머리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먹이를 향해 이빨을 내밀죠. 이 두 종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조심해야 합니다. 프라모케라스 유로스토마와 프라모케라스 두비움은 프리지아 모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예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속을 배회하는 괴물을 마주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본 물고기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머리와 가슴에 두꺼운 뼈 갑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갑옷은 포식자나 때로는 동료 물고기들의 공격으로부터 눈, 뇌, 심장 등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줍니다. 이 물고기들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산호초와 삼각주, 그리고 바다를 자주 드나들었죠. 일부는 해조류를 뜯어먹고 일부는 연체동물을 으깨어 먹었으며 일부는 육식성 어류였습니다. 엔텔로그나투스 프리모르디알리스는 최초의 수장용 중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은 두꺼운 판으로 덮여 있었고 꼬리에는 비늘이 달려 있었습니다. 턱은 있었지만 이빨은 없었고 작은 눈은 크고 깊은 구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질학적 단계마다 이정표와 지구의 새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산이 나타난 것입니다. 첫 번째 조사는 로렌시아 대륙과 아발로니아 대륙이 합쳐진 후 이아페투스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로렌시아와 아르모리카도 포함됩니다. 이아페투스와 라이크 두 바다는 가까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접한 판 아래에서 발생하는 해양판의 슬라리입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 반응이 차례로 일어나면서 세상이 진화합니다. 지구의 온도는 상당히 상승하여 30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물속의 머리를 박고 있는 우리는 대륙 표면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초목이 많이 자랐고 광합성이 작동하여 이산화탄소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목이 작지만 대본기에는 숲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마토포어, 타블레이트 산호, 테트라코랄리아 산호가 산호초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산호는 성장하고 다양하며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새로운 종을 환영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브라키오포드 그리고 기타 조개류 표면은 대본기 바다에서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본 물고기가 번식합니다. 여기서 보트리올레피스와 조금 더 멀리 던클레오스테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트리올레피스에 접근해 봅시다. 이 녀석은 정확히 말하면 보트리올레피스 카나덴시스로 보입니다. 작은 저서성 동물입니다. 즉 해저를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민물을 선호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해저 동물의 일부입니다. 이 작은 해양 동물은 동물, 식물, 곰팡이 파편, 즉 분해 중인 모든 유기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몸 길이는 약 30cm 정도지만 가장 큰 종인 보트리올레피스 맥시마의 경우 100cm에 달하기도 합니다. 플랑크톤과에 속하는 덩클레오스테우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덩클레오스테우스는 갑옷을 입은 물고기였습니다. 실루리아기에 등장한 갑옷 물고기는 대본기에서 최고로 군림했습니다. 바다의 왕이 되어 그때까지 가장 위험한 포식자였던 거대 유립테로이드에 도전했습니다. 이 갑옷 물고기 중 가장 길고 강력한 덩클레오스테우스는 가장 큰 몸집을 가졌습니다. 이 연골 어류는 연골목 콘드리치과에 속하는 첫 번째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한 쌍의 지느러미, 한 쌍의 콧구멍, 비늘, 그리고 일련의 챔버형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느러미를 보면 몸의 양쪽에 쌍으로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꽤 큰 눈과 작지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먹으며 무리지어 살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클라도셀라체 엘레간스임에 틀림없습니다. 60에서 180cm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마스토돈인 덩클레오스테우스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이 악티노페르테기안 체롤레피스처럼 지느러미가 방사형 물고기는 계속해서 바다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살이 많은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와 같은 다른 물고기들은 특별한 진화를 겪었습니다. 바로 폐어입니다. 폐어류는 아가미 호흡 외에도 이 물고기는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물고기는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기 레피도스란 역설이 있습니다. 다소 길고 몸의 뒤쪽을 둘러싸고 있는 중앙 지느러미가 있죠. 가슴 지느러미와 골반 지느러미도 있지만 실 모양의 배설물처럼 보입니다. 같은 과에 또 다른 동족인 네오세라토두스 포르스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비축하지만 실제로 같은 가족의 일부입니다. 이 물고기의 또 다른 특징은 수중 30m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쉽게 야외에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흙 속을 기어다니거나 특정 폐어종의 경우 진흙에 굴을 만들고 항균 특성을 가진 살아있는 조직에 동화되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액을 분비하여 고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백만 년 동안 지구가 겪은 기후, 물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 척도로 볼 때 우리는 현재
359백만 년 전, 그리고 299백만 년 전 사이에 있습니다. 판게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석탄기입니다. 거의 모든 대륙이 하나의 대륙 덩어리로 용접되었습니다. 이 지질학적 단계에 대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대륙 플랫폼에서 팔레오티스의 따뜻한 바닷물이 중요한 범법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산호초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침식은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는 산의 형성을 선호하지만 초목도 선호합니다. 따라서 CO2의 양은 크게 감소하고 동시에 현재 약 15도인 지구의 온도를 낮출 것입니다. 캄브리아에게서 발견한 삼엽충과 같은 절지동물군이 추진력을 잃고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다른 해양 생물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산호초의 구성으로 인해 특정 해양 동물군의 개체수가 번성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키오포드, 극비동물, 연체동물은 이 따뜻한 바다에 서식합니다. 여기 브라키오포드과에 속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프로독투스 서브아큘레투스. 껍질은 12에서 24mm로 매우 작습니다. 멀리서 보면 식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노이드는 식물을 연상시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닮은 꼴 때문에 크리노이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크리노이드는 바다 백합을 의미합니다. 줄기는 다소 길 수 있으며 뿌리는 해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 끝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이건 크리노이드의 다양한 가지팔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복종류와 같은 많은 해양동물의 진정한 쉼터입니다. 팔이 피난처를 형성하면 여과를 통해 플랑크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줄기는 석회질 골격을 구성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표본은 상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턱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아래턱이 원형 톱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경로를 가로지르는 다른 작은 척추 동물에게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또 다른 다소 이상한 모양의 상어과로는 스테타칸투스과가 있습니다. 여기 그중 하나인 스테타칸투스 알토넨시스가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는 일종의 모루처럼 생겼습니다. 잠재적 포식자를 겁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번식기의 매력적인 자산일까요?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표본은 바다에서 헤엄친 최초의 연골 어류 중 하나입니다. 클라도셀라체와 글레드바쿠스와 이 작은 위협을 공유합니다. 작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원시 양서리도 큰 어려움 없이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생대의 마지막 지질시대인 페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는 2억 9,900만 년에서 2억 5,100만 년 사이입니다. 판게아는 끝났습니다. 온도는 15도에서 18도 사이에서 진동합니다. 대기 중에 포함된 산소는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이는 표면에서 가장 작은 평방 킬로미터를 계속 정복한 대륙의 초목 덕분이었습니다. 산호초는 진정한 해양 번식지입니다. 산호초는 많은 종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물론 산호는 그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유일한 산호는 거리가 멉니다. 이 열대 지역에서는 큰 노란색 스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바위가 아니라 거대한 스펀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약 2m 높이일 것입니다. 많은 필터 피더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브라치오포드뿐만 아니라 연체 동물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후페로세라스 텍사넘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종은 껍질 전체에 가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포식자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연골 골격을 가진 이 물고기는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회름기에도 계속 발달해 왔습니다. 수영에 적합한 근육과 점점 더 발달한 감각기관,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보드스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길이가 2m에 달할 정도였죠. 뛰어난 포식자였던 하이보드스의 형태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이빨 모양을 보면 다른 해양 동물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잘 먹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가족의 또 다른 표본입니다. 외모에도 불구하고 오르타칸투스는 실제로 원시상어입니다. 다소 길고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날카로운 이빨도 있습니다. 앞의 물고기들과는 달리 뼈가 있는 골격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이 척추 어류의 또 다른 특징인 가오리 지느러미도 이 물고기의 특징입니다. 여기 에도엘라 블랭빌라이가 있습니다. 성체 표본의 크기는 5cm에서 20cm 사이입니다. 등 지느러미는 뒷 지느러미의 연속선상에 위치합니다. 배 지느러미도 있지만 다소 작고 얇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수영을 잘하는 물고기였습니다. 이 지느러미는 악티노돈과 같은 양서류나 에플루라칸투스가 같은 상어와 같은 수많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필수 생존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과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탄소기에도 나타났지만 주로 회름기와 트라이아스기에 발달했습니다. 일부는 길이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반면 다른 일부는 길이가 약 10m에 이릅니다. 보시다시피 이 카테고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놀랍게도 이 분류에는 템노스폰디류가 있습니다. 육식성이며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와 민물에서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중 하나인 에롭스 메가세팔루스가 있습니다. 꽤 인상적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1.5m에서 2m 사이이며 최대 3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200kg이 넘습니다. 입이 커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턱을 벌리면 구부러진 이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서류치곤 놀랍죠? 또한 주름진 패턴의 에나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 천장도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세 쌍의 송곳니가 뒤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미끄러운 먹잇감을 잡기 위한 진짜 덫이죠. 우리가 만난 수중 동물들 중 누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와 앞으로 겪게 될 심각한 결과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대륙이 하나의 블록으로 재결합하면서 해수면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판게아의 형성은 대부분 인구가 많았던 바다 표면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해수면이 250m나 낮아지면서 바다는 얕아지고 물은 정체되고 따뜻해졌으며 산소가 부족해져 동물이 살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남극 주변의 따뜻한 해류와 대기의 이산화탄소 함량 증가로 인해 지금까지 남극을 덮고 있던 극지방의 뚜껑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변화로 이어집니다. 만년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수가 너무 적어 태양 에너지를 우주로 반사하지 못합니다. 격렬한 화산 폭발이 연이어 일어나고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풍부하게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 중입니다. 온실가스는 CO2와 결합하여 온난화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저에 저장된 메탄 퇴적물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거대한 현무암 분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CO2를 대기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생물학적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공룡의 멸종보다 덜 알려진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멸종은 인류가 겪은 멸종 중 가장 치명적인, 어쩌면 가장 심각한 멸종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해양 생물의 90%, 척추 동물의 75%, 거의 모든 원시 양서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위기가 지나면 자연은 그 권리를 되찾습니다. 인생은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자연은 놀랍습니다. 우린 이제 중생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생대는 2억 5,100만 년에서 6,600만 년 사이에 위치합니다. 고생대의 시작이 특정 세포의 출현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의 전환점이라면 중생대는 포유류, 조류, 공룡은 물론이고 속시식물과 같은 새로운 종의 출현을 목격한 겁니다. 후자는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 현상은 육상 생태계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의 세 시기로 나뉘는 중생대는 판기아라는 단일 대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땅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떠돌아다니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적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트라이아스기에는 모든 대륙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그룹이 분리되어 로라시아와 곤드와나가 탄생했습니다. 기후는 더욱 변화무쌍해졌습니다. 열대 지역, 다른 지역, 더 온대하고 건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이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동식물은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 적응했습니다. 먹이 사슬의 맨 아래에는 해면, 폴립, 크리노이드가 있습니다. 곤충도 특히 쥐라기에는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 특히 물고기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중생대의 첫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트라이아스기는 250-200만 년에서 201만 년 사이입니다. 평균 기온은 18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사막이고 다른 일부는 몬순의 영향을 받습니다. 얼음 지역은 인구가 매우 드물고 온대 지역은 이미 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특히 열대 지역이 바다에서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대기는 18%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0.25%로 매우 적습니다. 기후는 더 따뜻했습니다. 전체 중생대 동안 지구는 빙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많은 수생생물의 첫 수중 서식지인 산호초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테트라 코랄리안 산호는 대부분 멸종했습니다. 그 자리를 육각 산호가 조금씩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산호초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석회질 조류가 산호를 지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다시 생명이 번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라이아스기에는 페름기에서 발달을 시도했던 종들이 마침내 이 세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암모나이트와 성게는 다양해지고 번성했습니다. 암모나이트의 일부인 크리오세라타이트 에메리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암모나이트는 펼쳐진 암모나이트라고 불립니다. 아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껍질은 스스로 말려서 특정 포식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또 다른 암모나이트인 세라타이트 세미파르티투스가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중생대는 종종 파충류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트라이아스기에는 파충류가 척추 동물과 경쟁하게 되죠.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파충류가 우위를 점합니다. 이 파충류 그룹은 돌고래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들은 어룡입니다. 캘리포니아노사우루스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유타사우루스가 있습니다. 이 해양 표본들은 길이가 1m에서 10m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독점적으로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종들은 태생이었습니다. 이 암컷은 새끼를 낳는 과정에 있습니다. 포식자 범주에서 어룡은 노토사우루스와 공간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이 파충류는 반수생입니다. 노토사우루스입니다. 도마뱀처럼 생겼죠. 다리를 자세히 보면 물갈퀴가 달린 발가락이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수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목과 주둥이가 매우 길고 가늘며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는 물속에서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 프로펠러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고기지만 다른 먹이가 없으면 다른 해양 동물을 먹기도 합니다. 수영에 적응하더라도 마른 땅에 알을 낳습니다. 물에서는 꽤 잘 지내지만 수생 생물에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합니다. 해안에서 살며 필요할 때 물 밖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케르시오사우루스 칼카크니가 있습니다. 발가락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발가락은 진짜 지느러미로 대체되었죠. 보시다시피 그의 목과 꼬리는 매우 깁니다. 그는 수영을 아주 잘하고 물속에서도 매우 빠릅니다. 사냥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죠. 노토사우루스뿐만 아니라 파키플루로사우루스와 함께 석고에 살게 됩니다. 트라이아스기 가장 큰 해양 척추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물 도마뱀은 트라이아스기에만 살았습니다. 여기 작은 케이크사우루스가 있습니다. 이 길쭉한 동물은 길이가 최대 1m에 달했습니다. 팔다리는 노 모양입니다. 크기와 몸무게를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쉽게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파키플루로사우루스과에는 아나로사우루스와 닥틸로사우루스가 있습니다. 아나로사우루스는 유럽에 살았던 최초의 공룡입니다. 세르피아노사우루스는 같은 지역에 서식했습니다. 이제 우린 쥐라기를 발견하기 위해 이 작은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쥐라기는 트라이아스기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시기는 해양 생물에게 매우 유리한 시기입니다. 범법 행위가 시작되어 대륙의 많은 부분을 침범합니다.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고 이해하려면 먼저 식물을 관찰해야 합니다. 엘랍삭시푸스나 사투르날리스와 같은 방사성 동물은 직경이 수백 마이크로미터인 단세포성 플랑크톤 동물입니다. 이들은 녹조류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실리카를 제공합니다. 라디올라리아는 부분적으로 수중화산 폭발 덕분에 출현했을 것입니다. 이 작고 복잡한 유기체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유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게누세나 스텔라타를 보세요. 부드러운 부분이 죽으면 바다 밑에서 구조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골격입니다. 별의 형성이 웅장합니다. 이 작은 방사성 유기체는 쥐라기에 풍부했습니다. 이 생물들이 풍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깊은 냉수의 융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영양분이 풍부하여 많은 영양분을 바다 표면으로 가져옵니다. 라디올라리아는 또한 공생종입니다. 단세포 또는 편모조류인 조류는 이 규산질 해양식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해조류 한가운데는
힐도세라스 비프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포식자는 촉수로 먹이를 잡습니다. 지금은 사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조금 전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껍질은 납작한 나선형입니다. 그것이 매우 늑골이 있고 모두 구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챔버가 있습니다. 이 방들은 공기로 채워져 있고 힐도세라 비프론의 부력을 허용합니다. 이 표본은 아마도 암컷일 것 같습니다.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큽니다. 암컷의 몸 길이는 95에서 175mm인 반면 수컷은 40mm를 넘지 않습니다. 여기 스테노페 르테기우스는 우리가 이미 만났던 어룡과의 일부입니다. 생김새와 행동이 돌고래와 매우 비슷하죠. 대부분의 시간을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고요. 물고기를 사냥하고 먹지만 촉수가 달린 연체동물인 두 종류도 먹습니다. 특정 세포는 캄브리아기 이후 크게 발달하고 개선되었습니다. 가오리는 표피와 진피라는 두 개의 뚜렷한 층으로 구성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몸의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층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수장룡과의 약속이 있고 그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여기 엘라스모사우루스 플라티우루스입니다. 목이 긴 해양 파충류인 수장룡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몸 길이는 7에서 8m이지만 성체가 되면 10에서 1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목 안에는 32개 이상의 경추가 있습니다. 통 모양의 몸과 긴 목, 작은 다리가 바다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이 바다 괴물은 매우 민첩하고 매우 강력합니다. 우선 다리도 지느러미입니다. 이를 통해 거북이처럼 약간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탐험하고 주어진 영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활기차고 매우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지구의 내구석에서 두려운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수장룡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이 배회합니다. 바로 모투르네리아 세이무렌시스입니다. 이 공룡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같은 식단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턱과 이빨은 엘라스모사우루스 플라티우루스와 완전히 다릅니다. 길고 가늘며 대부분 바깥쪽을 향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수장룡의 불독에 대한 연구 끝에 이 수장룡 표본은 고래처럼 여과를 통해 먹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을 벌리면 크릴, 작은 물고기 또는 작은 조개 껍질이 포함된 다량의 물을 포획합니다. 이빨로 물을 걸러내고 아침 식사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작은 일화지만 수장룡이 모두 멸종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네소 전설에 따르면 넷이라는 이름의 공룡 중 한 마리가 여전히 네스호에 살았다고 합니다. 해양 먹이사슬의 구성 요소 역할을 하는 미세조류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물에는 코콜리토포리다가 가득합니다. 코콜리타포리다는 원반 모양의 갑각 또는 석회질로 둘러싸인 단세포 녹조류입니다. 이 조류는 백악기 식물성 플랑크톤의 주요 부분을 구성했으며 해양 생태계의 기초를 이뤘습니다. 이들은 백악기에 여전히 존재하는 많은 무척추 동물 그룹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모나이트나 루디스트와 같은 연체동물, 해면동물, 홀로투리안, 크리노이드, 해면동물, 코니다리아 이런 극피동물은 번식하고 다양화됩니다.
이들은 다른 동물, 특히 물고기, 상어, 해양 파충류와 같은 척추 동물이 생존하고 번식하며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에는 파충류가 있습니다. 익룡은 수장룡과 모사사우루스의 이익을 위해 쇠퇴합니다. 물고기 떼 한가운데서 낚시를 하고 있는 하이드로테로사우루스는 수장룡입니다. 몸 길이는 13m입니다. 작은 머리는 33cm에 불과하지만 목에는 60개가 넘는 척추뼈가 있습니다. 그는 팔 다리를 노로 사용합니다. 다리 지느러미 덕분에 수직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됩니다. 이 동물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움직이는 방식을 보세요. 하지만 조금 더 수면으로 돌아가 보죠. 저 파충류 보이시죠? 모사사우루스입니다. 저 익룡을 주시하고 있어요. 새는 물고기 떼를 보느라 파충류의 공격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새는 순식간에 파충류를 잡아챕니다. 이 마스토돈은 타이로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입니다. 바란과 뱀에 가깝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불균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포식에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근육질입니다. 두 쌍의 지느러미가 장착되어 있으며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는 뛰어난 수영 선수입니다. 숙련되고 빠르고 강력합니다. 타이로사우루스의 또 다른 특징은 머리와 몸통이 길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둥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사사우루스는 사나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포식자를 공격하거나 동료 동물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움은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다새, 바다거북, 심지어 수장룡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의 신과 함께 백악기를 떠날 것입니다. 시간과 바다를 통한 우리의 여행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백악기 말, 지구는 거대한 운석에 부딪혀 대기가 어두워지면서 바다의 주요 생산지가 붕괴됩니다. 먹이사슬에 다양한 동물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기근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암모나이트, 루디스트, 비조르 공룡 등 많은 동물이 생물권에서 멸종합니다. 다시는 예전과 같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마도 다른 여행에서 발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